그날 70대 할머니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 이제 따로 사세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기 전 그분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나 자신을 위해 썼더라면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혜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 키우고, 가족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작 나이 들고 나니 내 자리가 없다는 느낌.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보면서 내 집에서도 손님처럼 사는 기분.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인가 한숨만 나오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식 걱정부터 하시는 분. 친구들 만나면 자꾸 남의 자식, 남의 집안 얘기만 듣게 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만 무거워지는 분. 아니면 통장에 돈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 못하고 다 주시는 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세이신데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아들한테 다 주셨대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런데 그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 아들 연락이 뚝 끊겼답니다. 병원비 없어서 동네 보건소만 다니시는데 아들은 자기도 힘들다고 도와줄 수 없다고만 하더랍니다. 그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그 돈만 내 손에 쥐고 있었어도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정확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목엔 5가지라고 했냐고요? 맞습니다. 제목은 그렇게 뽑았지만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나머지 2가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첫째, 재물의 독립입니다. 돈 얘기라고 속물 같다고요. 천만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의 경계입니다. 누구한테도 함부로 대접받지 않는 품격 말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노년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 눈치 안 보고 친구들 만나도 당당하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노년을 살 수 있는지.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혼자 사는 지혜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 꼭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을 주변에 계신 동년배 친구분들, 형님, 동생분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이런 얘기 필요로 하시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늙으면 자식한테 잘해야 한다. 참고 살아야 한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 유난 떨면 안 된다.
이런 말들 전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희 씨 68세. 이분은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본인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 꼭 쥐고 계셨어요. 자식이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준다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잘해준답니다.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 오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아프면 바로 병원 모셔다 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을 게 있을 때만 상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슬프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타깝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재물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뭔가요? 그냥 돈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재물은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기둥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들은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돈을 내 손에 쥐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재산 다 나눠주고 자식한테 다 넘기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도 그랬고 제가 아는 이정남 할아버지 75세도 똑같았습니다. 이분은 아들 셋한테 건물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본인은 작은 월세방에서 사시는데 아들들은 연락도 안 한답니다. 명절에도 안 찾아온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연락해도 다들 바쁘다고 나중에 한다고만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잔인하게 들리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물을 손에서 놓는 순간 여러분의 발언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건 자식이 나쁘고 못돼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재물의 독립, 구체적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명의의 집 한 채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사업한다고, 결혼한다고, 집 사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름으로 된 집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작은 빌라든 낡은 아파트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입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제가 아는 한정숙 할머니 70세. 이분은 똑똑하셨어요. 딸이 집 사는데 보태달라고 몇 번을 졸랐는데도 끝까지 안 주셨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엄마가 죽으면 이 집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여기서 살아야 해. 딸이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이해한답니다. 오히려 엄마가 독립적으로 사시니까 서로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생활비는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세요. 자식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며느리한테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임대수입이든 그게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자식 통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용돈 받는 신세가 됩니다. 본인 돈인데 용돈 받는 기분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두 분입니다. 먼저 최영자 할머니 73세.
이분은 연금 월 80만 원을 큰아들 통장으로 받으셨어요. 아들이 생활비 관리해 준다고 해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할머니가 병원 가려고 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려고 해도 돈 달라고 말하기가 눈치 보인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는데, 그게 본인 연금인데도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돈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같은 동네에 사시는 송미숙 할머니, 71세. 이분은 연금 월 70만 원인데 본인 통장으로 받으세요. 더 적은 돈이지만 이분이 훨씬 당당하게 사십니다. 친구들 만나면 본인이 밥값도 내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도 가시고, 필요한 옷이 있으면 사 입으시고, 아들이 오히려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가 독립적이니까 아들이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셋째, 비상금은 꼭 따로 준비하세요. 자식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여유가 있으시면 2천만 원이든. 이게 있으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할 때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만난 권태식 할아버지, 69세. 이분은 자식들한테는 돈 없다고 하시면서 은행 정기예금으로 3천만 원을 따로 갖고 계셨어요. 이분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 거야.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 내가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 실제로 이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전혀 무시당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당하시거든요.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몸을 지키는 울타리다.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혼자 사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혼자 서려면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책을 팔고 글을 써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렇게 자급자족하시면서 누구한테도 신세 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무능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 지금 받으시는 것을 잘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는 것.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10이면 9은 망합니다. 그리고 망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원망스러워지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는 게 서로한테 낫습니다. 두 번째 실수, 자식 집 구입 자금 보태주고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생각. 이것도 환상입니다. 한 번 나간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하는 말, 그냥 안 갚겠습니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케이스 중에서 실제로 돌려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자식 명의로 집이나 땅을 옮기는 것. 증여세 아낀답시고 상속세 피한답시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팔아버리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 자식 재산이거든요. 세금 아끼려다가 집까지 잃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할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여러분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통장, 부동산, 주식, 뭐든지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이건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놔야겠다. 자식이 서운해한다고요. 서운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효자, 효녀라면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사시는 걸 존중합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자식일수록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재물의 독립,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손에 쥔 게 있어야 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장복순 할머니 74세. 이분 말씀이 정말 명언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내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지. 이분은 연금 60만 원으로 원룸에서 혼자 사세요. 적은 돈이지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당당하게 사십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 모시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거절하신답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아. 이게 진짜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감정의 경계.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나이 들면 참아야 한다. 천만에요. 나이 들수록 더 단호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할 때. 엄마,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네. 할머니, 또 그러세요? 이런 말들.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 대부분 참으십니다. 그래,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속으로 사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게 됩니다. 두 번 참으면 세 번 참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아예 무시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상대가 저항하지 않으면 더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 심리입니다. 제가 만난 박동식 할아버지, 71세. 이분은 며느리한테 몇 년을 참으셨답니다. 며느리가 반말하고 큰 소리치고 무시하는 말 해도 꾹꾹 참으셨어요.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러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감정을 너무 억누르셨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회복하시면서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 건강만 망치는구나. 퇴원하신 후에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나한테 반말하지 마. 나는 내 친구가 아니야. 며느리가 깜짝 놀랐대요.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며느리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더래요. 감정의 경계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례한 말은 즉시 지적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지금 그 말투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 들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얘기하면 소용없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아는 김영희 할머니 67세. 이분은 손자가 할머니 저리 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리 가 있어가 아니라 할머니 잠깐만 비켜주시겠어요라고 해야지. 손자가 처음엔 놀랐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손하게 말하더래요. 아이들도 배우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둘째,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자식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부부싸움 했다고 여러분한테 화풀이 하는 거 받아주지 마세요. 힘든 건 이해하는데 나한테 화풀이는 하지 마.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여러분은 자식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정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이분은 딸이 남편이랑 싸우고 와서 엄마한테 짜증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남편이랑 싸운 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한테 화내지 마. 방에 들어가서 진정하고 나와. 딸이 섭섭해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그 후로 딸도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더랍니다.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돼, 못해, 싫어. 이 세 마디를 입에 달고 사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손주 봐달라고 해도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같이 살자고 해도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여러분, 거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거절 못하면 이용당합니다. 평생 이용당하다가 늙어서도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 69세. 이분은 아들이 맞벌이 한다고 손주 둘을 맡기려고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어린이집 보내. 아들이 섭섭해했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손주 봐주신답니다. 본인이 원할 때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손주 보는 게 즐거워졌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니까요. 반대로 제가 아는 최말순 할머니 72세. 이분은 거절 못하셔서 손주 셋을 매일 돌보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신데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니까 참으신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고맙다고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요즘 우울증 약을 드십니다. 보이시죠? 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지키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길이다. 선생님도 유배 생활 중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는데요. 선을 분명히 하셨답니다. 가까워도 되는 사람,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 아예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까이 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라면 거리를 두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피부치보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남이 훨씬 소중합니다. 넷째, 관계가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자식이 삐질 수 있어요. 연락이 뚝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 겁니까? 진짜 자식이라면 부모가 선을 긋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 긋는다고 관계 끊는 자식이라면 애초에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는 끊어지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이득입니다. 제가 아는 정순덕 할머니 68세. 이분은 작은 아들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무시하는 말을 해서 결국 연락을 끊으셨답니다. 나는 내 무시받을 정도로 한심한 사람 아니야.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대요. 할머니도 힘드셨지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답니다. 무릎 꿇고 사과했대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가 없는 6개월 동안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지금은 그 아들이 제일 효자랍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무례하게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짧고 명확하게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참고 사셨는데 갑자기 그러려니 쉽지 않죠. 그래도 하세요. 연습입니다. 한 번 하면 두 번째는 쉬워집니다. 10번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배웁니다. 아, 이분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감정의 경계, 이건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서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동식 할아버지처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 이게 노년의 평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물도 있고 감정의 경계도 세웠는데 여전히 불행한 어르신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친구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 걔네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애는. 걔는 손주가 셋인데 나는. 걔네는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이런 생각하시다가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한지. 분명 즐거우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윤길순 할머니 73세. 이분은 친구 모임에 가면 항상 우울해지신답니다. 친구들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여행 자랑하면 할머니는 할 얘기가 없대요.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손주는 하나뿐이고 여행은 가본 지 오래됐고 그래서 모임 끝나면 항상 한숨만 나온답니다. 나만 초라하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매달 연금 나오고 본인 집이 있고 남편과 사이도 좋으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왜 불행하실까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모임에 나오시는 김선자 할머니 71세. 이분은 조건이 더 안 좋아요. 혼자 사시고 연금도 적고 자식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밝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하지 않으시거든요. 친구들이 자식 자랑하면 그래 잘 됐네 하시고 여행 자랑하면 좋겠다 하시고 그걸로 끝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본인 삶은 본인 삶이고요. 여러분,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자랑, 그거 대부분 과장입니다. 아니면 일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 아들 자랑하는 친구, 그 아들이 얼마나 바빠서 부모 안 찾아오는지는 말 안 합니다.
손주 셋 자랑하는 친구. 그 손주들 키우느라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는 말 안 합니다. 해외여행 자랑하는 친구. 그거 하나 하려고 1년 내내 쪼들리게 산다는 건 말 안 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70세. 이분은 친구들한테 항상 아들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아들이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옵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할아버지는 혼자 명절을 보내시면서도 친구들한테는 자랑만 하세요. 체면 때문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말, 절반은 과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들 듣고 여러분이 초라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자식이 뭐 하는지, 손주가 몇 명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가 진짜 가치입니다. 강명희 할머니 69세. 이분은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자식은 하나뿐이고 그것도 멀리 살아요. 재산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웃으면서 사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는 남들이랑 비교 안 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만 생각해. 오늘 날씨 좋아서 행복하고, 밥이 맛있어서 행복하고, 친구랑 수다 떨어서 행복하고. 그거면 충분해.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하는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렇구나 하고 끝내세요. 거기에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본인만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명자 할머니 66세. 이분은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신답니다. 고개 끄덕이면서 잘 됐네, 부럽다 하시고 끝. 그리고 집에 오면 바로 잊으신답니다. 그 얘기 곱씹지 않으세요. 왜 우리 애는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일이니까요. 둘째,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세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으로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뭔가요? 건강인가요? 자유인가요? 평화인가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남들은 돈이 많은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건강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건강을 기준으로 사세요. 제가 만난 최순남 할아버지 74세. 이분은 친구들이 재산 자랑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으세요. 왜냐고요? 할아버지 기준은 건강이거든요. 나는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잠 잘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 돈 많아도 아파서 병원 누워 있으면 뭐 하나. 이게 할아버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일 산책하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친구들은 돈은 많은데 병원 다니느라 바빠요. 셋째, 요즘 카톡이나 인터넷에서 남들 사는 거 보지 마세요. 특히 자식들이나 손주들 SNS 보면서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 올라온 거 다 좋은 것만 올린 겁니다.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신명숙 할머니 67세. 이분은 페이스북에서 친구들 손주 사진 보다가 우울증 걸리셨어요. 친구들 손주는 다 해외여행 가고 좋은 학원 다니는데 본인 손주는 평범하게 키우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남들처럼 손주 좀 잘 키워라. 이런 말까지 하셨대요. 결국 아들이랑 싸우고 관계가 나빠졌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페이스북을 끊으셨어요. 안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아, 내가 괜히 남의 삶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았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남들 사는 거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집중하세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평생 불행하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자는 날로 성장한다. 유배지에서 18년을 사시면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힘드셨대요. 자기는 유배지에서 고생하는데 다른 양반들은 벼슬하며 잘 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생각을 바꾸셨어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책을 읽으시고 글을 쓰셨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본인과 비교하신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나? 이렇게요. 그렇게 18년을 보내시고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기만 하셨다면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넷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거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제가 만난 오경숙 할머니 70세. 이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신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한 달 하니까 생각이 바뀌더래요. 예전엔 내가 뭐가 있다고 하면서 불평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구나 하면서 감사하신대요.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감사하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걸 보게 되니까요. 비교는 내가 없는 걸 보는 거고, 감사는 내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보고 싶으세요? 다섯째, 비교하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고, 남 깎아내리고, 비교만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독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럼 안 만나면 됩니다. 제가 아는 서영자 할머니 68세. 이분은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끊으셨어요.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여행 자랑만 하니까요. 할머니가 뭐 얘기하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러면서 무시하고요. 처음엔 30년 친구라서 끊기가 아까웠는데 끊고 나니까 훨씬 편하더래요. 진짜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지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셨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정리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남의 자식이 뭘 하든, 남이 어디 여행을 가든, 그게 더 이상 여러분 기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김정희 할아버지 72세. 이분은 예전에 친구 모임만 다녀오면 술 드시고 한숨 쉬셨대요. 친구들이 다 잘 사는 것 같고 본인만 못 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비교를 멈추셨답니다.
친구들 얘기 듣되 마음에 담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모임이 즐거워졌답니다. 친구들 좋은 일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본인도 평범한 일상 얘기하면서 웃고 더 이상 술 마시고 한숨 쉬는 일이 없어졌대요.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교를 안 하니까 친구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진짜 친구로 보이더라고. 그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비교를 멈추면 작은 행복들이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한 것, 커피 한 잔이 마시는 것,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행복이에요. 제가 아는 배순이 할머니, 71세. 이분은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세요. 그게 할머니한테는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무 바라보는 게 이렇게 좋은데 굳이 비싼 여행 갈 필요가 있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들은 해외여행 다니느라 바쁘고 돈도 많이 쓰고 그런데 돌아와서 보면 피곤해하고 병원 다니고 그래요. 할머니는 매일 공원 산책하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의 독립, 감정의 경계, 비교하지 않는 마음.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재물이 독립되어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감정의 경계를 세우게 해줍니다. 감정의 경계가 있으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니 비교도 안 하게 됩니다. 비교 안 하니까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우니까 재물을 지킬 힘도 생깁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해도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3가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황인순 할머니 69세. 이분이 정말 좋은 예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분은 불행하셨어요. 아들한테 돈 다 주고 며느리 눈치 보고 친구들 만나면 비교하고 그랬는데 2년 전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먼저 아들한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반발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죠. 이건 엄마가 살아야 할 돈이야. 결국 돌려받으셨고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으셨어요. 재물의 독립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무례하게 굴 때 처음으로 화를 내셨답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며느리가 놀라서 사과했대요. 감정의 경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 모임도 정리하셨어요. 자랑만 하는 친구들 모임은 나가지 않으시고 편한 친구 둘하고만 만나기로 하셨답니다. 비교를 멈추신 거죠.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사십니다. 내 인생 70년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들도 예전보다 더 잘해준답니다. 할머니가 독립적으로 사시니까 오히려 존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잃는 게 많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외모도 변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지고. 그런데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품격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도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가고 싶은 데만 가고. 그러려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재물의 독립이 있어야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감정의 경계가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평화로워요. 정약용 선생님은 혼자 사는 5가지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혼자 사시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혼자 서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요. 나머지 2가지는 뭐냐고요? 바로 건강한 몸과 배우는 마음입니다. 건강해야 독립할 수 있고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오늘 말씀드린 3가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재물이 독립되어 있으면 건강 관리할 여유가 생깁니다. 감정의 경계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서 건강해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새로운 것을 배울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5가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3가지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인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무례하게 말하면 한 번만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해보세요. 모레는 친구들 자랑 듣고 집에 와서 곱씹지 말고 바로 잊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한 달 후에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구나. 제가 지난 몇 년간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이 3가지를 실천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행복해지셨습니다. 100%입니다.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었어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할까?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하셨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아셨어요. 자식들은 오히려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됐고, 친구들 중에서 진짜 친구들만 남았고, 무엇보다 본인이 너무 편해지신 거예요. 제가 만난 정미자 할머니 73세. 이분은 1년 전에 이 3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반발했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세요? 하면서요. 친구들도 너 성격 변했다고 했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주변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엄마, 이제 보니까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라고 했대요. 친구들도 너 요즘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더래요. 할머니 본인이 제일 놀라셨답니다.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물의 독립, 감정의 경계, 비교하지 않는 마음,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안순이 할머니 70세.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평생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자식 눈치.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를 제일 소홀히 한 사람이 바로 나더라고요.
할머니는 70세에 처음으로 본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80세, 90세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은 혼자 서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역설적이죠. 혼자 설 수 있어야 같이 있을 수 있다니요.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설 수 있어야 자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의존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집착하면 사랑도 식습니다. 혼자 설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박정자 할머니 68세. 이분은 혼자 사세요.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하는데 거절하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온답니다. 의무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도 자식들 만나는 게 즐겁고요. 억지로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만나니까요. 이게 진짜 가족입니다. 의무와 희생이 아니라 자유와 선택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 것도 아니고 손주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이에요. 평생 가족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챙기라는 겁니다. 비행기 탈 때 산소 마스크를 본인이 먼저 쓰고 남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면 아무리 희생해도 주변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하는 게 결국 가족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고요? 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셨다는 건 마음속으로 나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영상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방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만 정해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만요. 나는 내 돈을 내가 관리하겠다. 이것도 좋고요. 나는 무례한 말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것도 좋고요.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뭐든지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한 달 후에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1년 후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바뀔 수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더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바꿔도 되지만 지금은 시간이 아까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바꾸세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년입니다. 제가 만난 최영수 할아버지, 75세.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75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 인생은 70살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남들 인생을 산 거예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남의 인생 말고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물의 독립, 감정의 경계, 비교하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존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